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생겨난 헬레니즘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바빌론에서 33살에 죽었죠. 그리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자기 아들인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마케도니아에 사촌이 있었는데 사촌은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썰이 있다가 이 부하 장수들이 나눠 갖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7장수들이 영토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4명이 경쟁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곳은 셀레우코스가 가지게 되고요. 소아시아 쪽에는 안티고노스, 마케도니아는 카산드로스, 포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병사들을 지중해 동부 그리고 페르시아 또 인도까지 퍼트림으로써 지중해 동부가 헬라어 사용권으로 변모가 됐다는 게 이 헬레니즘 제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지중해 동부 지방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 언어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국제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아람어는 쓰여졌다. 특히 민중들은 여전히 아람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주목거리죠. 기록도 많이 남겼고 후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많은 좋은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수가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을 빼돌렸어요. 바벨론에 있던 시신을 마차에 싣고 알렉산드로스로 가져온 거죠.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 시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렉산드로스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 또 이 제국을 일군 창업자잖아요. 백성들의 신망이 아주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을 시신을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프톨레마우스 왕조에서는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에 힘을 쓰게 됩니다. 왕가의 적극적인 문화 융성 지원이 있었고요. 파피루스가 50만 권에서 70만 권 가량 확보됐다고 그러고요. 확보할 수 있는 모든 파피루스를 끌어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훔치기도 하고 강압에 의해서 뺏어오기도 하고 베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파피루스를 도서관에 보관을 했고 또 보관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걸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학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왔죠. 특히 아테네나 에페수스 같은 도시에서 학자들이 찾아와서 많은 학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정치학만 빼고 나머지 학문들은 다 연구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수학, 과학, 천문학, 생물학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게 된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황제 이름하고는 다릅니다. 아마 그 중 가문의 일원이었겠죠. 프톨레마이오스란 사람이 천문학 연구를 통해서 우주론의 패러다임을 정립을 한 거죠. 지동설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태양, 금성, 토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체계라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에 두고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이 도는 이런 거를 말하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 달과 별의 움직임들을 천구에 기록하는 이런 게 연구가 된 거고요. 또 하나 유명한 연구는 에라스토테너스가 지구의 크기를 잰 거죠. 이때 잰 지구의 크기가 실제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더라. 이 당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학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중요한 이 문화 업적이 생겨났는데요. 70인역 히브리 성서에 번역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히브리 성서가 바빌론 지역에서 모세오경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성서들이 기록이 돼서 한 200~3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왔는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전혀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제 계급들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겠지만 알렉산드리아나 안티오크나 에베소스나 이런 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번역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70인을 선발해서 각자 번역을 해라. 그러고 나서 번역 작업을 마친 다음에 모아서 딱 봤더니 70인이 번역한 게 모두 다 똑같더라. 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 거죠. 이건 전승이고 실제로는 히브리어 성서에서 헬라어 성서로 번역이 되었다. 이게 바로 70인역 성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나중에 유대교에서도 정본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구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성경으로 쓰이게 된 거죠. 또 프톨레마우스 왕가에 샀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로제타 스톤을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제타 지역에서 발견된 이 돌에는 세 가지 언어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맨 밑에는 지배층의 언어였던 헬라 문자, 그리고 민중들의 언어, 민중 문자, 그리고 사제들의 언어, 신성 문자. 이집트의 역사는 기원전 2750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신성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제타 스톤이 없었다면 기원전 2000년대에 기록되었던 그 신성 문자를 읽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로제스타 스톤에 있는 헬라 문자는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었고, 그리고 민중 문자, 이걸 콥트 문자라고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집트 역사를 밝혀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게 로제타 스톤인 거죠. 이 프텔레마우스 왕가에서 어떤 포고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고령을 통해서 왕가의 업적을 백성들한테 알리는 목적으로 세워놨다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경쟁했던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페라가몬이었어요. 페라가몬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정벌하면서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를 약탈했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 엄청나게 보물들이 모아져 있었어요. 이 보물을 가장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페라가몬이었어요. 이 페라가몬은 300m 되는 언덕 위에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보물을 모으고 이게 하나의 국가가 되었어요. 지금 페라가몬이 전성기 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도 이곳이 번성을 누렸거든요. 오늘날에는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극장 유적도 있고 신전 유적도 있고 상당히 번성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모은 보물을 기반으로 한 이 국가 경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거죠. 자, 여기서도 경제력이 앞서다 보니까 저 알렉산드리아와 경쟁을 해가지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무엇이냐면 바로 양피지라는 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가 파피루스를 엄청나게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들도 파피루스를 모으고 싶은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만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금지를 시키니까 이 페라가몬 도서관에도 파피루스로 된 책을 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바로 양피지라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가죽을 얇게 피고 무드질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종이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파피루스는 이게 한 200년, 300년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었지만 훨씬 더 길게 활용할 수 있었던 양피지 같은 겁니다. 파피루스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피지는 오늘날의 책처럼 이렇게 만든 게 파피루스였어요. 근데 파피루스에 비해서 양피지가 단점이 있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파피루스가 페라가몬에서 맨 먼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중해 동부가 마케도니아나 그리스나 이오니아 지방에 있었던 예술 활동들이 이 헬레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지중해 동부가 전체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 그리스의 예술이 헬레니즘 세계로 퍼지게 된 겁니다. 이집트, 레반트 지방, 소아시아 지방, 본래 그리스 양토 이쪽까지 예술이 많이 퍼지게 돼서 오늘 만나게 되는 몇몇 원본 작품들이 있죠. 이 사모트라케 니케, 멜로의 비너스, 이런 것도 보면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견된 니케상이거든요. 멜로스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상입니다. 이게 다 헬레니즘 시대에 제작된 것이죠.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라오콘 군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품이고요. 나폴리 박물관에 가면 휴식하는 헤라클레스가 있어요. 이것도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크죠? 옆에 있는 남자보다 몇 배가 더 크니까 엄청나게 큰 대리석 조각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헬레닌 제국이 어떻게 변화됐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218년쯤에 동부 지중해 상을 보면 자, 셀레우코스가 있고 프톨레마이스가 있고 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막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 로마가 반도를 석권을 하고 포에니 전쟁을 치러 가지고 지중해 서부를 석권하고 있던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로마가 점차 이 발칸반도를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너오게 된 계기는 요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던 여러 그리스 사람들이 북방 마케도니아의 패권에 진력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 건너에 있던 로마군들을 끌어들였어요.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로마가 그냥 슬그머니 바다를 건너서 발칸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게 로마와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서지중해를 차지한 로마가 동지중해로 건너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통해서였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분홍색 있죠? 분홍색이 페라가몬 왕국이에요. 비록 소국이지만 페라가몬이 상당히 부유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로마가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와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전쟁이 66년간 이어진 마케도니아 전쟁입니다. 기원전 168년이 되면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세력들이 잘하는 걸 늘 잘 배워요. 그리고 응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처음 시도했던 그 모루와 망치 전술을 적극 활용해서 당대 최강의 군대를 만들게 된 거죠. 결국 로마군은 응용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전투 실력이 동방 헬레니즘 제국을 압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사진 있죠? 자, 왼쪽에는 그리스군입니다. 그리스군의 병사들, 그리고 팔랑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마군의 보병대입니다. 그리스군의 팔랑크스는 평지에서 강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평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산간이 많아요. 그런데 산간이 많은 곳에서는 이 팔랑크스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긴 창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반드시 평지에만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평지에서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로마군은 그런 구릉지에서도 싸울 수 있게 팔랑크스를 혁신을 합니다. 방패도 훨씬 더 키우고요. 창을 줄이고 움직임이 좋게 소규모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마케도니아군을 이기게 되고 또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여러 헬레니즘 제국들을 무찌르게 되는 거죠. 자, 그중에서 로마군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은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코린토스죠. 자, 코린토스는 원래 로마에 항복을 했다가 나중에 반란을 해요. 그래서 저항을 하죠. 로마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코린토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곳은 그냥 평지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한테 당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여러 유적들은 멸망한 이후에 로마 도시로 재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카르타고, 코린토스, 에페소스, 밀레투스 이런 여러 도시들은 로마에 멸망한 다음에 다시 로마식으로 재탄생한 도시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중해 동부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왕조가 있었죠. 그러다가 시대를 한참 지나서 기원전 164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어지죠. 마지막 왕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하스모니안 왕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우스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프톨레마우스가 이렇게 확보를 했었어요. 프톨레마우스는 상당히 관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는 유대 사람들을 그냥 놔뒀어요. 자신들의 종교를 그대로 하게 관용체를 유지했는데 후기가 되면서 셀루코스 왕조가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셀루코스가 이제 유대 땅을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점령하면서부터 셀루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유대인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요. 헬라 문화라는 게 뭐죠? 여러 다신, 그러니까 제우스 신과 여러 다신들을 따르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만, 자신의 신 야훼만 따르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게 된 겁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을 문화를 바꾸려고 했고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게 반발하게 되죠. 거기서 발생한 게 친그리스적 제사장 메넬라우스, 유대인인데 이 사람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임명이 되었고 그의 명을 따라가지고 유대인한테 포갑적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 메넬라우스에 반대해가지고 매맞아 죽은 이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역사에 보면 이때 바로 순교자란 개념이 첫 등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교자란 개념이 나중에 기독교 순교자도 나오고 로마 카톨릭 순교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순교자란 의미가 맨 먼저 생겨난 게 바로 이 메넬라우스에 반대해 죽었던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셀루코스 왕조가 포갑적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반발을 하면서 생겨나는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 마티디아스 하스몬이라는 사람이 여호야립의 파수꾼이라고 알려진 옛 제사장 가문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셀레우코스의 관리를 죽였어요. 자, 그러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조 이름이 이 선조 이름을 따라서 하스몬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거고요. 그 하스몬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형제들과 함께 게릴라전을 시작함으로써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기원전 142년이 되면 셀레우코스로부터 독립왕조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하스모니아 왕조 또는 마카베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하스몬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 그리고 막내 요나단, 그리고 셋째 아들 시몬 마카비의 순서로 혁명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시몬 마카비 이후에 왕조를 세워서 요한 힐카누스를 거쳐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다가 기원전 64년이 되면 로마 폼페우스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맨 먼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마카비가 게릴라 활동을 해서 영토를 확보했고, 점차 영토를 넓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정도만큼의 영토를 확보해서 운영이 되었었던 거죠. 이때 가톨릭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몇 권의 책들이 기록이 됩니다. 마카베오 상하관, 유디트 같은 책들이 기록이 되고, 이것을 정경으로 삼는 종단도 있고 아니데도 있고 그렇죠. 하스몬 왕조 시절에 유대 사람들한테는 이런 종파가 성립이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자,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들이란 이름에서 나온 거고요. 바리새파는 여기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사두개파는 전통 제사장 가문이 옛날부터 레위기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 제사장 가문. 그런데 도시 시흥 상인들이 늘 있게 마련이죠. 돈을 많이, 원래 신분 높지 않았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사람들이 세력을 맡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전통 율법을 고수하겠죠. 전통 제사장 가문이니까 오직 모세오경만 중요하다. 그리고 현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도시 상인들의 후손이니까 새로운 율법을 도입하자, 새로운 것도 좋다라고 하면서 모세오경에다가 묵시문학까지 받아들이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평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묵시문학도 받아들이고, 부활, 내세, 심판, 천사와 악마 이런 것도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나 내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문화고요, 천사와 악마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서 유대교를 변화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게 바리새파라면, 사두개파는 전통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종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침묵, 경건을 의미하고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해 지역 가서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고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나중에 서기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때 바리새파만 살아남습니다. 바리새파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로마와의 타협 이런 걸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만 상정을 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유대교가 정립이 되고 이들 중심으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헬레니즘 제국의 마지막 이야기는 박트리아 왕국입니다. 헬레니즘 제국은 지중해 동부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갔었죠. 그랬는데 지중해 동부 지역은 셀루코스나 토틀레마우스 왕조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 중간 페르시아는 이 파트리아라는 나라가 새로 성립을 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지역은 페르시아인들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왕국을 성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남겨진 여기 박트리아,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에 남아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독자적인 왕국을 성립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박트리아예요. 박트리아의 수도는 박트라라고 그랬고요. 오늘날은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눔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영토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오늘날의 파키스탄 북부까지 이렇게 있었던 게 박트리아 왕국이었는데, 이 중에 간다라라고 하는 데가 주목될 만하죠. 오늘날의 파키스탄 북부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박트리아 수도였던 아이하눔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아이하눔에 아프로디테가 있고요. 태양신이 행차합니다. 태양신이 하늘에 있고요. 마차가 지나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이하눔의 신전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상상이 되는 이 제우스 신상입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왼쪽에는 창을 들고 오른쪽에는 승리의 신 있죠. 특이한 건 제우스의 얼굴 뒤에 태양 원반이 있더라. 이 태양 원반은 조로스터교가 변형돼서 나오는 미트라입니다. 미트라의 태양 원반입니다. 이거를 후광 또는 불교에서는 광배라고 불러요. 이 태양 원반의 문화라는 건 원래는 제우스의 문화니까 그리스, 마케도니아고, 태양 원반은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스와 페르시아가 융합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태양 원반이 서쪽으로 가면 기독교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 중세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디오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성인들은 이렇게 후광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동방정교에서도 성인들의 머리 뒤에 이렇게 후광을 그렸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렇게 십자가 후광이 있고요. 이렇게 후광을 그리는 게 중세 시대의
그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후광이 동쪽으로 와서 불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불교에는 그 당시까지 형상이 없었거든요. 신의 형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다라와 만남으로써 그리스의 풍습,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비워서 표현한 방법, 이게 바로 박트리아 문화, 간다라에 전해져 가지고 불교와 만나서 형상화가 된 겁니다. 페샤와라 박물관에 있는 불상이고요. 나우루 박물관에 단식하는 부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후광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부처는 원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가 접목됨으로써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또 간다라 불상이 있죠. 이것도 뒤에 후광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부처가 있고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있죠. 그런데 복장을 잘 보시면 마케도니아 병사처럼 생겼죠. 치마로 된 옷을 입고 다리를 내놓고 있는 근육이 있는 남자, 바로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불교가 동쪽으로 갑니다. 중국을 거치죠. 신강 지역을 거쳐서 신강에는 여러 석굴에 이런 불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중국의 낙양에도 이렇게 용문석굴에 불상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광배라고 불리는 둥그런 게 있죠. 그리고 더 동쪽으로 와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 토함산에 석굴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둥그런 광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페르시아 문화가 경주 토함산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물, 부처를 지키는 금강 역사의 모습입니다. 토함산의 석굴암 입구에도 양쪽에 금강 역사가 있죠. 금강 역사는 누구냐? 바로 헤라클레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헤라클레스는 몽둥이 들고 벌거벗은 근육질의 남자, 바로 부처를 보호하는. 이 문화는 어디서 왔다? 바로 그리스 문화가 동쪽을 거쳐서 간다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신라까지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헬레니즘 제국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